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복지로 유명한 스웨덴 병원에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단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6분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스웨덴에서 괜찮다고 했던 병이 한국에선 즉시 시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전 그날 한국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선진국이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에바 리세손입니다. 35살이고 스웨덴 예테보리 출신의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유럽 복지 정책과 의료 시스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BBC와도 협업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어요. 복지국가 스웨덴, 모두가 부러워하는 곳에서 자란 저에게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요? 제게 한국은 삼성과 현대의 나라였어요. 도시 전체가 와이파이로 연결됐다고 들었는데 정작 의료는 믿기 어렵지 않나요? 이런 편견은 제 안에 깊게 박혀 있었죠. 하지만 은퇴한 아빠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셨고 항상 아시아에 가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의 강남구 호텔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질서, 어디서나 터지는 인터넷, 그리고 명품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까지.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발전이 과연 의료 시스템에도 적용될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처음엔 단순 피로인가 싶었죠. 그런데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빠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몸은 경직되고 동공이 풀리고 숨소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어요. 아빠, 아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지만 아빠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터지지 않는 비눗방울처럼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제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스웨덴에서의 느릿한 구급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한 달 전 아빠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119에 전화했는데 구급차가 오는 데만 2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4시간을 기다린 끝에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 관찰해보자라며 결국 집으로 돌려보냈던 겁니다. 다시 아무도 오지 않겠지. 그 순간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주변에 몇몇 한국인들이 모여들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할 수 없었죠. 제 눈에는 그저 아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가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제복을 입은 호텔 직원이 손에 작은 기계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응급 단말기였어요. 직원은 아빠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단 2초 만에 무전을 날렸습니다. 심장마비 의심, 70대 외국인 남성, 현재 맥박 약함, 의식 없음, 구급 요청합니다. 이 말을 영어로 동시에 저에게 통역해주는 직원의 침착함이 놀라웠어요. 119에 바로 연결됐습니다.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최대 3분 이내로 도착합니다. 직원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스웨덴에서는 20분이 걸렸는데. 그런데 정말로 2분 53초 만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2분 53초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마치 군인처럼 질서정연하게 그러나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움직였어요. 4명의 구급대원 중 2명은 즉시 아빠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고 1명은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며 나머지 1명은 의료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맥박 약함, 심실세동 의심,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구급대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6분 만에 심장 압박과 심장 충격기가 가동됐고 아빠의 가슴에 패드를 붙이더니 클리어 라는 외침과 함께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그 사이 경찰차 2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호텔 앞 도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도로의 모든 차량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재빨리 길을 비켜주었고 도로 전체가 구급차만을 위해 열리는 광경을 보며 저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나라는 응급 환자를 위해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급차 아니었어요. 스웨덴의 구급차가 기본적인 응급 장비만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 구급차는 마치 이동식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제세동기, 응급약물, 심지어 작은 초음파 기계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은 이동 중에도 아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의학과에 실시간 환자 데이터 전송 중입니다. 10분 내로 도착 예정. 심장내과 전문의 대기 요청. 구급대원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아빠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놀라웠죠. 평생 스웨덴 의료를 최고라고 믿었는데 불과 10분 만에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응급실 입구부터 수술실까지 의료진이 2줄로 서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VIP를 맞이하는 의정 같았지만 이건 모든 응급 환자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빠는 바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심전도 검사가 즉시 시작됐어요. 화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나타났고 심전도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급성 심근경색 확인. ST 분절 상승 관찰됨. 좌전하 행지가지 폐색 의심. 의사가 빠르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저에게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은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시술하지 않으면 이 시간 안에 심장이 완전히 정지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스텐트 시술을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시술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아버님의 상태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병원 도착 후 시술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6분으로 가장 짧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90분에서 120분이 걸리죠. 이 시간 차이가 생존율을 10에서 15% 높입니다. 그 순간 스웨덴 병원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비슷한 상황에서도 지켜보자, 심리적 요인일 수도 있다는 말로 아빠를 돌려보냈었죠. 검사는 다음 주에 예약해드리겠다는 말을 들은 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검사 예약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시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이 초고속으로 진행됐어요. CT, MRI 혈액 검사까지 30분 만에 완료됐고 시술 준비는 1시간 내로 끝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스웨덴에서는 이런 검사를 모두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렸을 거예요.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처음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긴급 과정 속에서도 의료진이 제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아빠의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해준다는 점이었어요. 혈관이 99% 막혀 있었습니다. 스텐트 2개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혈전용해제를 투여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혈압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이런 실시간 정보가 저에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외국인 환자 가족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있었어요.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와 소통할 수 있었고, 모든 의료 용어와 절차가 영어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아빠를 옮기기 전 의료진은 저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국은 위급 환자 생존율 아시아 1위,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 사망률은 9.6%로 OECD 평균인 12.8%보다 훨씬 낮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상세한 통계 자료와 확신에 찬 어조가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자신감이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수술 대기실 TV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영어 자막이 있어 저는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한국은 응급의료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모든 응급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 각 병원의 가용 병상, 전문의 대기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응급의료 헬기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서산 간 지역의 응급 환자도 최대 30분 이내에 대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였어요. 닥터 헬기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환자 생존율을 25%나 높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발전된 의료 체계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3시간 후 의사가 미소 지으며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심장 혈관 3곳의 협착을 모두 해결했고 스텐트 2개를 삽입했어요. 아버님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하고 움직이셨나요? 스웨덴에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의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우리는 먼저 살리고 나중에 묻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말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스웨덴에선 절차와 진단이 먼저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생명을 가장 우선시했어요. 그날 밤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하며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먼저 살리고 나중에 묻는다. 이 문화적 차이가 아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 간호사가 저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영문으로 된 회복 매뉴얼이었어요. 그 안에는 아빠의 식단, 운동 루틴, 심장에 좋은 한국 음식과 회복 산책 코스까지 상세히 정리돼 있었죠. 침대 옆 태블릿을 통해 아빠의 심장 박동수, 산소 포화도, 혈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었고 의료진은 이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더니 간호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IT 강국이니까요. 저는 그 파일을 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바, 내가 살아있네. 아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살렸어. 한국 사람들이. 아빠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저는 조금씩 한국 의료 시스템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사람 중심 기술 국가라는 사실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의 태블릿 하나로 약 배정, 환자 알레르기 확인, 심박수 자동 기록이 동시에 진행되고 의료용 AI가 실시간으로 응급 대응 프로토콜을 제안하는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 경외심마저 자아냈어요. 정부에서 개발한 스마트 응급 의료 시스템은 구급차가 출동하는 순간부터 환자의 정보를 병원에 전송하고 가장 적합한 병원을 자동으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골든타임 내 처치율이 95%에 달한다고 했어요. 유럽의 70에서 80%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 간호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저희는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최적화했죠.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기술로 감정을 보호하는 나라였구나. 기술이 차갑고 비인간적이라는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가 퇴원하던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왜 우리 아빠는 죽을 뻔했고 이곳에선 살아났는가? 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한 겁니다. 한국 병원 측에 취재 허가를 요청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병원장의 말씀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었죠.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 119 시스템 운영팀, 병원 행정실, 간호교육 부서까지 취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이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생명을 경쟁적으로 살리는 나라였어요. 선의와 속도, 시스템과 윤리가 공존하는 나라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19 상황실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GPS로 위치를 특정하고 가장 가까운 구급차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신고자의 과거 의료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요? 제가 물었더니 담당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됩니다. 그것도 엄격한 규제 하에서요.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세컨즈 오브 코리아였어요. 이 다큐는 유럽 공영방송에 송출됐고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린 환자를 대기시키지만 한국은 뛰어들어요. 이런 반응이 쏟아졌죠.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잃지 않은 건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웨덴이었다면 아마도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아빠는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스웨덴 집의 책상에는 한국심장센터에서 받은 영문 건강 보고서가 붙어 있고 아빠는 그것을 매일 복습하십니다. 이건 내 두 번째 인생의 지침서야.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한국 의료 다큐 프로젝트를 정기화했고 제 SNS에는 코리어 세이브드 마이 데드 해시태그가 매주 업로드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국의 시스템에 맹신하지 않아요. 세계를 더 넓은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게 특별한 나라가 됐어요. 아빠와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아빠에게 두 번째 생명을 선물해준 곳이니까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어디에 계셨으면 하시겠습니까? 한국은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말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